농도는 앞에 농도는 다 구했어요? 아하이. 농도가 몰랄 농도는 맞았어. 단위를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바꾸다 보면 이상해져요. 네, 볼게요. 자, 2% 포도당 수용액. 그래서 몰로 바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몰 농도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그냥 2%인데 몰 농도로 바꾸는 거고요. 좀 띄어서 적을게요. 그리고 밀도는 1.8이고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 2%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뭐 사실 어느 쪽을 잡든 상관없다라고 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계산이 편한 쪽은 용액 부피를 잡는 쪽이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얘는 용액 부피랑 용질 몰수가 필요한 거고, 그치? 부피분의 몰수. 그리고 얘는 질량 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용질 질량하고 용액 질량하고 이렇게가 나오는 건데, 일단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놓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1리터면 이제 1000ml란 말이지.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 부피 곱하기 밀도가 질량인 거잖아요. 1800g. 그치? 그리고 이 1800g이라고 하는 용액 전체 2%가 용질인 거니까 그냥 얘 2%가 용질이다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고, 뭐 좀 찝찝하면 1800분의 요거 x로 잡아서 x 곱하기 100이 2다 이렇게씩 세워서 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는 36g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액 부피,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결국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얘만 용질 몰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180분의 36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용액 부피는 1리터니까 우리 이거 몰농도에 대입해보면 1리터 분의 180분의 36몰 그냥 이대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분의 1 나와서 0.2몰 농도 그냥 이렇게. 자, 이번에는 같은 조건인 것 같죠? 포도당이니까. 아니, 얘는 아세트산이 아니라 이름만 아세트산이라고 되어 있고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네. 잠깐만. 그렇죠. 뒤에만 아세트산이라고 적히고 포도당이네. 그냥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그럼 얘도 2%였는데 이걸 이제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거니까 몰랄 농도에서 필요한 건 용매 질량입니다. 그치? 그리고 얘는 용질 몰수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길 기준으로 잡든 여길 기준으로 잡든 어차피 뭐 상관은 없고요. 보통 얘는 이제 그래도 이 퍼센트 쪽을 잡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보통 일단 용매 질량을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경우가 더 많아. 편한 경우보다. 그래서 아무튼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얘는 100g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왜? 그러면 2g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런 걸 일일이 외우고 싶지가 않으면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아무거나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얘를 100g으로 잡든 얘를 1kg으로 잡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용매 질량이 98g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용액 질량 전체 100g 중에서 용질 질량이 2g이니까. 그리고 용질 몰수는 180분의 2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몰랄 농도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용매 질량은 98g이면 kg으로 바꾸면 1000분의 98kg이죠. 이거 분의 얘는 180분의 2 이걸 정리하면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441분의 50이 나옵니다. 그래? 근데? 사 49니까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해 놓지는 않지 않았을까? 맞네요. 449. 441분의 9, 50.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계산이 원래 몰랄농도가 끼어 들어가면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물론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 중에서 몰랄농도도 깔끔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몰랄농도는 깔끔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해버릇 하는 게 좋아. 아무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다음 거는 이제 이 몰농도를 몰랄농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수용액 밀도는 1.8이고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용질 몰수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도 용질 몰수가 필요하고 답을 맞추긴 하셨는데 이건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얘는 용액 부피 그리고 얘는 용매 질량이 필요한 거니까 용매 질량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몰농도가 들어갔으면 1리터 잡는 게 보통 편하더라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용질 몰수 하면 2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1리터면 그냥 2몰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1리터분의 2 해서 2몰 농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용질 몰수는 계속 2몰일 거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린 용매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로 용매 질량을 구할 방법은 뭐가 있다? 용질 몰수를 통해서 일단 용질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용질 질량은 어떻게 된다? 1몰당 180이니까 2몰이면 360g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용액 부피가 1리터라고 하면 얘는 이제 1000ml니까 결국 용액 질량도 구할 수 있다. 왜? 문제의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1000ml는 1800g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걸 빼서 용매 질량이 1440g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 거 아니야? 네. 응,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분의 1440 분의 그냥 2몰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 구하셨어요. 18분의 25 그러니까 36분의 50 28분의 25 8분의 25로 구한 거 아닌가? 그치? 그렇게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바꿔서 몰랄농도 몰농도로 바꾸는 거니까 몰랄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얘도 어차피 똑같이 필요한 건 용질 몰수는 어차피 얘도 용질 몰수고요. 용매 질량이 나올 거고 얘는 용액 부피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도 뭐 어느 쪽이 더 편하냐라고 하면 뭐 사실 이거는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계산 자체는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놓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막 미지수 잡아가면서 식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용매 질량 1kg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그러면 얘를 용매 질량을 1kg으로 잡으면 용질 몰수가 2몰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계산할 거리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2몰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용질 몰수를 구했으니까 용질 질량을 구해보면 360g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여기 용질 분자량이 180이니까. 그러면 용매 질량 1kg, 용질 질량 이거면은 용액 질량이 1360g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용액 부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이걸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부피는 1.8분의 1360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또 1000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1800분의
1360 분의 2 요것만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다가 되는데, 실제로 계산 숫자는 이쪽이 더 어렵긴 한데 대신에 얘는 뭐 미지수 x 잡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한 거고, 반대로 용액 부피를 1리터로 잡아놓고 시작하게 되면 숫자는 이거보단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이쪽을 1리터로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려면 얘를 1리터로 잡으면 그러면 용액 질량이 1800g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가 1800g일 때 용질 몰수가 얼마가 될지를 뭐 미지수로 잡으면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 방법 자체는 이쪽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계산이 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쪽이 더 계산이 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앞에 있는 쪽에 기준을 맞춰버리는 것도 좀 무지성으로 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 그러면 그냥 용액이 100g 있어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건 1리터가 있어 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도 무지성으로 하긴 편하다고. 뒤에 이게 퍼센트를 몰랄 농도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g 잡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몰 농도를 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1리터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리터로 기준을 잡는 거고, 몰랄 농도를 퍼센트로 이럴 때는 용매 질량 1kg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 몰랄 농도를 몰 농도로 이때도 그냥 용매 질량을 1kg 잡는 거고, 이렇게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푸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긴 해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만 감수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엔탈피 쪽을 가보면, 자, 표준연소 엔탈피 요거부터 해볼게.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주어진 식들 중에서 해당 엔탈피를 구하는 식이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연소 엔탈피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거기 주어진 식들 중에서, 잠깐만, 표준 연소 엔탈피 그 처음에 CS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는 것 중에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서는 당연히 아래 게 연소 엔탈피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위에 거는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아래 거는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마이너스 600kJ인데 문제는 뭐야? 흑연이 앞에 개수가 2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00kJ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정확하게 단위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300kJ per, 아이고, 뭘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주니까.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 말고 여기서 이제 표준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CO2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럼 CO2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는 식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O2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는 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들은 사실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식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건이 맞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랑 흑연 중에서 존재 비율이 높은 쪽은 흑연일 거니까 다이아몬드인 네 번째 식은 탈락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자연 상태에서는 O2여야 되니까 첫 번째 식 탈락이고, 그러면 이제 저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식 중에 누가 이제 될 것이냐인 건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식이 CO2S,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CO2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온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CO2 가스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식을 이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식을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CO2 1몰을 기준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이 개수인 3으로 이걸 나눠줘야 될 거고 마이너스 300kJ이 될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식은 뭐라고? CO2가 만들어지는 식이라고. 그럼 CO2가 분해되는 식은 결국 이거의 반대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kJ이 됩니다.
그리고 뭐 표준 중화 엔탈피 같은 경우는 구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고. 헬스 법칙의 이용 요것만 이제 마저 일단 해보면 되겠죠? 자, 헬스 법칙의 이용 이거는 자, H2의 표준 연소 엔탈피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바로 적고 시작하면 돼. 왜냐면 연소라고 하는 건 얘가 O2랑 반응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수는 그 다음에 맞춰주면 되겠죠? 얘 두 개, 얘 두 개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연소 엔탈피식은 결국 H2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되니까 얘를 2분의 1로 적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냥 식을 적을 땐. 그래서 그게 델타 H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CO2가 만들어질 때를 보면 되겠고요. 그럼 CO2의 재료인 탄소와 산소를 가지고 CO2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 델타 H가 마이너스 300이다. 그쵸? 그 다음에 CH4의 표준 연소 엔탈피면 CH4 더하기 O2가 CO2 더하기 EH2O. 사실 요거 정도는 CH4의 연소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1212 이렇게 외워둬도 괜찮은 편이지. 개수는. 아무튼 이렇게 쓰고 얘가 델타 H가 마이너스 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CH4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식을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왜? 생성 엔탈피 조건은 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 비율이 높은 원소여야 되니까 누구랑 결합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H2C 이렇게 얘는 이제 흑연이어야 될 거고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엔탈피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요거 여기 C가 보이면 이 식 갖다 놓으면서 그대로 개수도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개수는 이미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그냥 갖다 놓으면 돼. 그러면 요게 진행되는 동안 마이너스 300이 일어날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얘가 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얘는 여기 주어진 걸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 2가 붙어 있으니까 다 2배를 해서 가져와 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2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면 되는 걸 거고. 그러고 나서 CO2랑 H2O는 이제 요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물질들을 보고 찾아도 상관없고 아니면 결국 우리 도착해 있는 얘가 있는 곳을 찾아도 괜찮은 건데 얘가 있는 식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있는 식을 이렇게 해놓고 얘가 E2 이렇게 더해지면 얘네가 되는 식이 요거네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우린 그렇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플러스 800이 되겠지. 개수도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산소 개수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요 중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산소를 2개를 넣어줬는데 결국 얘네 둘이 얘가 되는 과정에 산소가 빠지게 될 거니까 들어간 산소 개수, 나중에 빠지는 산소 개수 같아서 아무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어차피 산소 개수는 이렇게 맞춰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00kJ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숙제는 했나? 우리 엔탈피하고 헬스 법칙은 아, 헬스 법칙은 안 했어? 엔탈피는 질문이 있어요? 아, 없어요? 알바야.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자, 이제 화학평형입니다. 그냥 화원에서 나왔던 화학평형은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뭔가 살을 되게 많이 붙일 거야. 그러니까 원래 화원에서 다루던 화학평형이 그냥 단순히 정반응이 있으면 이제 역반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반응물의 양이었고 그다음 역반응의 농도를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이 생성물의 양이었는데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반응이 빨라지게 되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져서, 그래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뭐 그걸 우리가 뭐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였고, 동적 평형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것도 있었지. 어떤 것도 있었냐면 뭐 그 뭐였냐, 상평형이라던가 용해평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뭐 정반응 속도는 변함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이 녹는 이 용해 속도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용해되는 요 물질의 양, 그러니까 요 물에 녹아 있게 되는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어느 시점에 평형을 이루게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화학 평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냥 그 개념이 핵심인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단순히 거기서 그냥 개념적인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계산을 해낼 겁니다. 어떤 계산을 해낼 거냐. 자, 내가 A라고 하는 물질하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B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해서 C, D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뭐 이 반응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해봐. 그래서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래서 한 10시간 분량의 재료를 준비를 해놨어. 근데 나는 6시간만 일하고 퇴근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10시간 일을 해서 얘를 뭐 10개, 얘도 10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생성물을 만들 건데, 우리가 화학 원의 개념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그러니까 화학 평형을 생각하지 않고 가져와 보면 얘 10개, 얘 10개로 만들 수 있는 얘네의 기대치가 얘네를 다 써서 똑같이 10개,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개수가 다 1이어서 이 두 가지 재료를 10개씩만 준비하면 얘네 둘 다 10개씩 얻을 수 있어 라고 그냥 화학 평형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거야. 근데 얘가 한 시간당 한 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10시간이 좀 걸려. 근데 난 6시간만 일하고 집에 갈라 그래. 그래서 내가 6시간 일하고 이제 남은 4시간 동안 일은 얘가 알아서 반응을 마무리 지어 놓겠지 하고 이제 집에 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10개가 안 얻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사실 문제죠. 그냥 그 자체로 문제란 말이야. 나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 아, 내일 아침에 딱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하면 10개씩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10개씩 없어. 그러면 10개씩 왜 없나? 이게 진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반응인데다가 너무 힘든데 10개씩 왜 없지? 아, 평형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평형을 생각하고 계산을 할 거면 언제, 어느 정도의 재료를 준비했을 때 얼만큼이 만들어질지를 알아야 이 과정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화학평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되면, 그럼 내가 C 10개, D 10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준비해야 되는 A 양하고 B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개수가 똑같이 1로 맞춰져 있어도. 근데 그 양을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뭔가 계산할 만한 그 식 같은 게 있어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계산을 위해서 뭘 만들어냈냐? 화학자들이 그냥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기로 한 겁니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차피 모든 반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물이 늘어나면 정반응은 느려지게 되어 있고, 반응물이 늘어나면 정반응이 빨라지게 되어 있고, 반응물이 줄어들면 정반응은 느려지게 되어 있어.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생성물이 늘어나면 역반응이 빨라지게 되어 있고, 생성물이 줄어들면 역반응이 느려지게 되어 있어 라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에 기반해서 평형이 결정이 될 거고요. 결국 이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집어넣어서 상수 형태로 만들어만 두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 10개 만들려면 얼만큼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걸 만들어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형상수, 우리가 흔히 이제 K를 기호로 쓰게 되는데, 이 평형상수 K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우리가 10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지,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원래는 양의 기반 하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농도에 기반해서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반응이 일어날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요건 요 뒤에 단원인 반응 속도 파트에서 다루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룰 일이 없는 거긴 합니다. 얘는 이제 화투에서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파트에서는 주로 안 다뤄. 그러니까 화투 수능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예 배울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대학교 가서나 배우는 거.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어차피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럼 에너지를 충족시킨다라는 요건은 일단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A하고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된다라는 건 결국 A랑 B가 일단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A, B 개수가 단순히 1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10개, 얘 10개가 더 쉽게 자주 부딪힐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네.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그쵸?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을 같은 개수지만 더 많이 반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더 많이 부딪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더 좁은 공간 안에 넣어두면 되겠지. 그러면 입자가 더 촘촘하게 존재하게 되니까 A와 B의 충돌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좁아지면 확률이 높아져요. 즉, 단순히 개수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부피의 영향도 받는다고. 그러면 개수는 곧 몰수잖아요? 그러면 몰수랑 부피 가지고 뭐 만들어진 거 뭐 있어요? 그치, 부피분의 몰수, 몰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이 각 물질들의 몰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은 똑같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대부분 부피는 다 통일되어 있을 거고, 그 부피 안에 얘가 얼만큼 몰려있고 얼만큼 몰려있고 얘가 얼만큼 몰려있고 얼만큼 몰려있고 했을 때 이쪽은 이제 반응물만 놓고 이쪽은 생성물만 놓는 거예요. 그럼 뭘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았는데, 요 차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화원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화원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하겠네. 아무튼 화원 수능 준비를 하면서 혹은 그냥 잘 떠올려봐. 작년에 고2 때 화원을 하던 걸 잘 떠올려 보면, 이런 반응식이 있다라고 쳤을 때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A요? B가 더 먼저 떨어질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개수가 사실은 A가 한 100개쯤 있고 B가 한 10개쯤 있으면 당연히 B가 먼저 떨어질 거고, B가 한 100개쯤 있고 A가 한 10개쯤 있으면 A가 먼저 떨어질 건데, 이 반응식의 의미 자체가 C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A는 한 개씩만 사라지면 되고 B는 2개씩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B가 먼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로 바뀌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B의 농도 변화는 A의 농도 변화보다 이 정반응 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차수로서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치? 왜냐면 여기 이제 얘는 A는 A개만큼 영향만 줄 거고 각 반응당, 얘는 B는 B개만큼의 영향을 줄 거니까 그걸 차수로 올려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그냥 이런 겁니다. A 더하기 2B가 C가 되는 반응식은 우리가 편하니까 이렇게 적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도 적을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B가 C인 거지 결국. 그래서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가 B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수만큼의 차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돼. 그치? 대표적인 식 하나를 적어봅시다. N2가 3개 H2와 반응해서
두 개 NH3를 만드는 하버 보슈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봤을 때 역반응도 해놓고, 자, 이 반응에서 결국은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 식 앞에 반응물 쪽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역반응에 영향을 줄 생성물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각각의 몰롱도를 그냥 서로 곱해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평형상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H2의 세제곱, 즉 개수만큼의 차수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생성물 쪽도 마찬가지로 NH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냥 NH3 몰롱도 곱하기 NH3 몰롱도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게 평형상수 K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평형상수 K는 우리가 뭘 위해서 만들었다? 앞으로 실험이나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K가 막 변해버리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한 번 구해놓은 K가 다음번 실험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 K가 변하지 않고 같아야 내가 다음번 실험할 때 A랑 B를 그러면 얼만큼 준비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값은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수니까. 그래서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변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뭐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요 반응식을 기준으로 평형상수 K를 구해놨어. 내가 오늘 실험을 해가지고 평형상수 K를 한 대충 그냥 10이라고 적을게요. 뭐 K가 10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럼 K가 10이니까 다음에도 K가 똑같이 1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설계하면 되겠다, 인 건데, 내가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0도씨인데 1.2기압 이렇게 기압이 오른 거야. 오늘 좀 기압이 높은 날인 거야. 그러면 이때는 실험이 바뀌냐? 아니, 똑같이 K는 여전히 10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K는 10이라고 구해놓은 거에 맞춰서 실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조건이 좀 바뀐다고 해도 K가 10인 건 변하지 않아. 즉, 평형상수는 에즈가 나면 변하지 않아. 근데 이건 이제 오늘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근데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이렇게까지는 좋았는데 25도씨 1기압 이런 식으로 온도가 바뀌게 되면 K값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형상수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온도입니다. 근데 온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주기 좀 쉽잖아. 난방을 튼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도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온도만 평형상수 K에 영향을 주고, 근데 우린 온도는 조절해주면 되니까 이 K는 에즈가 나면 바뀔 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 설계를 하는데 쓸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압이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왜 그게 상관이 없냐면요. 자, 기압이 크게 변하면 어떤 게 같이 변할 거냐면 부피도 크게 바뀔 거거든. 그리고 부피가 크게 바뀌면서 각자의 몰롱도 자체가 원래 크게 바뀌거든. 그리고 그 몰롱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몰롱도 그대로 K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어떤 차이는 있냐. 내가 1기압을 기준으로 얘 10개와 얘 30개로 얘를 뭐 15개만 만들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15개면 안 되는데. 얘를 10개만 만들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얘를 10개만 만들고 얘네들이 남는 이런 형태였다고 해봐.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이만큼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압력이 바뀌면 개수는 바뀌어요. 왜냐? 이 K는 개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근데 이따 자세히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요 평형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평형이동이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농도나 압력 이런 걸 바꿨을 때 어떻게 되나는 걸 얘기할 거니까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는 일단 요 K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를 먼저 한 가지. 자, 우리는 이 K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래서 해볼 수 있냐면요, K 값이 크게 나오는 반응식이 있고 K 값이 작게 나오는 반응식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두 반응식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K 값이 큰 애들은 보통 정반응을 많이 해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겠구나. K 값이 작은 애들은 애초에 정반응을 잘 안 하는 반응이겠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 평형상수 K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화학평형 공부할 때 Q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Q는 반응 지수예요. 그래서 평형상수 K와 반응지수 Q, 자, 얘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아래 갈게. 식을 적어야 되니까. 반응지수 Q. 자, 반응지수 Q를 구하는 식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K랑 똑같은 식을 공유해. 그래서 식은 하나인데 하나는 평형상수 K고 하나는 반응지수 Q고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평형상수 K는 여기에다 대입하는 값들은 무조건 뭘 기준으로 대입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평형 일대의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 놓는 게 목적인 거야. K 값을 먼저 구해 놓는다가 목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어제 K 값을 뭐 10으로 이렇게 구해 놓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다음날 와서 이 K 값을 그대로 쓰려고 해. 근데 내가 지금 준비한 재료가 얘랑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구하려고 하는 게 반응지수 Q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평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의 상황, 우리가 이 반응식 내부의 세계를 개라고 하거든요. 이 개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게 반응지수 Q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게 반응지수 Q. 얘는 무조건 평형일 때 값을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게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Q값을 계산을 했는데 Q값이 K보다 작게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 Q값이랑 K값이랑 같게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지금이 평형이란 뜻이겠지. 내가 Q값을 구했어. 얘 10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구한 값이 K값과 Q값이 똑같다는 소리는 여기에 지금 대입한 값이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Q값과 K값이 같을 때는 평형인 겁니다. 지금이 그냥 평형인 거야.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Q값이 K보다 작았어 라고 하는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자, Q값이 K값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 비교를 할 때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다를 경우에는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큰 거고 분자가 큰 쪽이 더 작은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자, Q가 K보다 작다는 소리는 결국은 Q의 분모는 K의 분모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Q의 분자는 K의 분자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분모에 적혀 있는 것들이 반응물의 몰롱도잖아요. 분자에 적혀 있는 것들이 생성물의 몰롱도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보면 Q는 K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형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농도는 더 크고 생성물의 농도는 더 작다는 소리지. 그러면 지금 한창 뭘 하고 있다는 소리냐면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반응 우세라고 표현해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빨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왜? Q가 K보다 크려면 분자인 생성물의 농도는 오히려 얘가 커야 되는 거고 분모인 반응물의 농도가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성물은 더 많고 반응물은 더 적은 거야. K랑 비교했을 때, 평형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역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일단 Q와 K의 관계 그리고 화학평형입니다. 평형상수예요. 오케이? 근데 결국은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해서 구해놓는 값인 거고 Q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값인 거야. 보통 그래서 K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직접 구할 일은 별로 없고 반응지수 Q 쪽을 우리가 직접 구할 일이 좀 더 많습니다만 어차피 그냥 주어진 농도를 대입하면 그건 곧 Q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Q랑 K를 잘 비교만 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이걸로 끝인데 문제는 이제 르 샤틀리에
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르 샤틀리에의 원리, 이쪽이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진 어떤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반응식 속의 세 개가 여기가 완전히 평형인 거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이런 게 평형 상태란 말이야. 화학 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랬었는데 얘가 갑자기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기에도 갑자기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그거 있어요. 그 무색 기체랑 갈색 기체랑 요 사이에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 어느 순간 색깔이 안 변하고 멈춰 있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노란색 한 요 정도에서 좀 밝은 노란색 여기서 멈춘 거야. 그래서 잘 냅뒀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뭔가 다른 조건이 조금 변하고 나니까 갑자기 얘가 다시 색깔이 막 변하는 거야. 얘가 색깔이 변하려면 연해지려면 이쪽 물질이 더 많아져야 연해지는 거고 진해지려면 이쪽 물질이 더 많아져야 진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화학 평형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평형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평형이 깨지는 현상을 우리는 평형 이동이라고 합니다. 원래 평형을 이루었던 개가 다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걸 평형 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평형 이동이 이 르 샤틀리의 원리예요. 이걸 따라서 평형은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평형을 깨트릴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 자, 애초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니까 그럼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혹은 역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혹은 정반응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역반응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속도를 바꾸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속도를 바꾸는 조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농도 변화. 농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우리 N2 요 반응식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두면 내가 요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암모니아 요거 만드는 하버보식법은 이 평형 상수를 아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여기에 불이 나온 거야. 그럼 얘도 약간 가연성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가연성은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확 하고 농도가 변해버렸어. 그러면 원래 평형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았던 거잖아. 근데 정반응에 영향을 주는 얘네들의 물질의 양이 있을 거고 역반응을 결정하는 얘의 양이 있을 텐데 갑자기 얘의 양이 변해버렸어. 확 줄었어. 그러면 정반응 속도가 원래보다 어떻게 되겠어? 그쵸? 확 느려지겠지. 원래 양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충돌 확률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얘가 확 느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역반응 속도가 더 빠른 효과가 돼버리니까 역반응 속도는 변함이 없었는데 얘가 느려진 것 때문에 결국은 역반응 우세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H2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세로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평형 이동이고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거야. 반응물이 늘어났을 때, 반응물이 줄어들었을 때, 생성물이 늘어났을 때, 생성물이 줄어들었을 때. 너무 간단하잖아. 반응물이 늘어나면 정반응을 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가겠어요? 역반응을 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정반응을 할 거야. 반응물이 줄어들었어. 이건 뭐겠어? 역반응을 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가겠죠. 생성물이 늘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을 해서 새로운 농도로 갈 거고 생성물이 줄었어. 이러면 정반응을 해서 새로운 농도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 단순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 K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K값이 왜 안 변하냐면 그건 그냥 해보니까 실제로 안 변하더라에 좀 더 가깝기는 해요. 보면은 애초에 농도가 변하는 순간 우리가 정한 K값이 10이었어. 그리고 지금 화학평형이라면 내가 구한 Q값도 1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도 변화가 생기게 되잖아? 그럼 Q값이 1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만들어진 Q값이 다시 K값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가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K값 자체는 변할 이유가 없어. Q값이 K값과 달라지는 바람에 생기는 변화인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두 번째는 얘도 이제 속도랑 영향을 주는 거긴 한데 아까 생각했던 게 결국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농도 변화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개수 변화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개수 말고 뭐도 있다? 부피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피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피 변화인 건데 우리는 이걸 부피 변화라고 표현 잘 안 하고 압력 변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화투 기체에 와서 배운 개념에 따르면 자,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기체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개가 3리터 용기라고 한다면 얘도 3리터, 얘도 3리터, 얘도 3리터인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압력의 변화를 줘서 부피를 바꿔준다거나 했을 때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봐봐. 얘가 3리터에서 2리터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뭐야? 더 좁은 공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게 되죠. 원래보다. 그럼 더 좁은 공간 안에 들어있으려면 몰수가 많은 게 유리해? 몰수가 적은 게 유리해? 그치? 그렇잖아. 사람 수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좁아지면 사람 수가 한 명이라도 적어야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압력 변화에서는요. 결국 이제 압력이 커지게 되면 압력이 커지는 것 자체가 부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압력을 줄이게 되면 분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우리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부피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물질이 항상 누구였냐면 용액 파트만 제외하고 용액 파트를 할 때는 제외하고 대부분 이 부피 얘기를 할 때는 다 기체였어요. 왜냐면 액체나 고체의 부피는 어떤 화학적인 영향이 거의 없거든. 걔네들은 말 그대로 크기의 개념인 거지 사실 요 화학적으로 뭔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부피 몰수 비례한다는 것 자체가 기체한테만 허락된 개념이잖아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자수의 변화도 누구의 분자수만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기체 분자수만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분자수는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용기의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반응할까 역반응할까? 역반응. 자, 요 용기의 압력을 높여주면 분자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반응물은 분자가 4개, 생성물은 분자가 2개. 그럼 얘는 정반응을 많이 할수록 분자수가 줄어들겠지? 4개 없어지고 2개 만들어지니까. 얘는 역반응을 많이 할수록 2개 없어지고 4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분자수가 늘어나겠지? 얘는 압력을 높여줄 때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즉 정반응 방향인 거고, 압력을 낮춰줘서 분자수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려면 역반응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곧 반응식에 나와 있는 기체 물질들의 개수합을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얘는 개수합이 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개수합이 이쪽은 4고 여긴 2란 말이야. 이거 다 기체니까. 그래서 얘는 압력을 높여주면 정반응, 압력을 낮춰주면 역반응,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얘는 비가역 반응이긴 한데 그냥 생각나는 예가 너무 없어갖고 그냥 이걸로 했어요. 만약에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면 내가 여기다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 평형 이동을 안 합니다. 왜? 얘는 기체가 아니잖아. 솔리드. 그럼 기체 개수합으로 따지면 얘 개수가 1이고요. 얘 개수가 1이야. 그럼 양쪽의 기체 개수가 같잖아? 그럼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무조건 기체 분자수, 그러니까 기체 물질들의 개수 합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해야 되는 거라서 기체 개수 합이 작은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인 거고,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분자수가 늘어나는 식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기체 개수 합이 커지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건데, 얘는 요거 앞에 것도 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근데 얘도 K 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압력을 건드려주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로 몰롱도 자체가 변하니까 압력이 바뀌면서 Q 값이 K 값과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형 이동을 하는 게 애초에 그 Q가 이제 다시 원래 K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식에 요 K 값이 변하지 않는 이유도, 아니 이 식이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애초에 자, 요 평형 상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요 상수식에 절대 집어넣지 않는 물질이 고체 물질과 용매는 평형 상수식에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체는 AQ라고 적혀 있는 것과, 그리고 용매가 아닌 리퀴드와 가스들만 가지고 이걸 적게 됩니다. 평형 상수를. 그러니까 평형 상수 자체에 고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고체는 평형 상수 자체에 안 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형을 결정하는 건 애초에 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얘네 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C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기체 분자수만 가지고 압력 평형 이동을 하면 된다는 게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어차피 반응에 참여하는 리퀴드 이런 것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는 AQ랑 G만 가지고 K를 만든다라고 문제를 풀어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문제 풀 때. 화투가 그지 같은 게 이거야. 절대평가라서 쉽게 하고 싶은데 내용이 쉽지가 않아갖고 쉽게 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리고 또 압력 변화에서 한 가지 그냥 생각해 볼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자, 얘를 평형상수 K를, 그리고 K도 Q도 어차피 식은 공유하니까 얘를 식을 적어보면 N2 H2의 세제곱 분의 NH3의 제곱이잖아요. 자, 얘를 내가 압력을 높여줬을 때 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K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Q 값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원래 화학 평형이었어. 근데 내가 압력을 높여준 거야. 그래서 압력을 정확하게 2배 높여줘서 부피가 2분의 1이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평형 이동이 아니라 부피 2분의 1 딱 된 순간에는 아직 모든 물질의 몰수는 그대로잖아. 그 상태에서 부피만 다 절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절반이면 몰농도는 어떻게 되죠? 다시 부피가 절반이 됐고 몰수는 그대로야. 그럼 몰농도는 2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N2의 몰농도가 2배가 되죠. 그러면 N2는 여기에 몰농도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얘는 여기에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데 그게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8이죠. 얘의 몰농도는 NH3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제곱이니까 곱하기 4가 되지.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Q값이 K값보다 작아졌네. 그래서 정반응 우세를 통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압력을 높여주면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하는 이유를 저렇게 계산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건데. 3번. 자, 그럼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입니다. 왜냐면 온도 변화는요, 물론 온도 변화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되면 부피 자체를 바꾸니까 몰롱도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몰롱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도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일어나. 왜냐면 온도는 원래 반응 속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애라서 그렇지. 왜냐면 아까 우리가 차차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에너지를 충족시키면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있긴 있었던 거잖아. 주로 다루는 게 다음 단원님 반응 속도라서 넘기겠다라고 했을 뿐. 근데 저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가장 좋은 조건이 온도란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게 흡열이야, 발열이야? 어디에 온도요? 그냥 온도. 온도가 볼수록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요?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요? 흡열이요. 그치? 자, 어디에 온도요? 그거 질문 잘했는데 원래 개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 내부의 세계는요, 온도라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온도는 주위예요, 주위. 무조건 주변이에요. 개는 온도를 갖지 않아. 왜냐면 개는 흡수한 열을 전부 요 본인들의 운동 상태 변화에 써버린다거나 뭐 아니면 본인들의 상태 변화에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흡수한 에너지를 다 써, 무조건. 반대로 방출하는 것도 안 쓸 거니까 방출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온도가 낮아진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온도는 그 얘의 상태 변화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의 결과로 나오는 게 온도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주위의 값이에요. 개의 값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변화한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개가 흡수할 열이 그만큼 그냥 많다가 되는 거고,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개가 흡수할 열이 그만큼 적다. 반대로 개가 열을 방출하기가 쉬운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온도는 높아질수록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발열이 잘 일어나거든. 자, 그리고 자, 이 반응의 정반응이 흡열이라고 하면 역반응은 뭐가 되겠어? 발열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멀쩡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 그래서 K값하고 Q값이 같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갑자기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요, 흡열이던 정반응 속도는 갑자기 빨라지고요, 발열이던 역반응 속도는 갑자기 느려집니다. 그러면 평형이겠어, 아니겠어? 평형 아니겠지. 자, 왜? 봐봐. 평형이라고 하는 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평형이지. 근데 방금 뭐 했다고? 온도를 높여주니까 정반응은 빨라졌고 역반응은 느려졌다고. 같았던 것 중에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지면 지금은 이제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평형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농도 자체는 아까랑은 똑같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해놓은 K값이랑 지금 Q값이 여전히 같은데도 불구하고 평형이 깨지는 형태가 온도 변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변화가 있는 순간 이 변화 자체가 K값을 Q값과 다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Q값이 K값과 달라져. 그래서 그 Q가 다시 원래 K를 찾아가는 과정이 농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이에요. 근데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K값과 Q값이 기존의 K값과 Q값이 같은 상태에서 그냥 조건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K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K를 찾아가는 과정. 즉 K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K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의한 K값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냐면 아까 정리한 그대로예요.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정반응의 흡열이라면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우세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반응이 발열이라면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우세가 되는 거지. 자, 온도를 낮추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 발열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흡열이라면 온도를 낮췄을 때 역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정반응이 발열이라면 온도를 낮췄을 때 정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K값을 찾아간다. 일단 여기까지가 평형의 기본입니다. 평형의 응용은 이제 뒤에 따로 있고. 어렵지?